안녕하세요. EBS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염명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점점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고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쭉 우리 국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 또 이제 뭐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을 좀 보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접했어요. 그 흡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를 두고 계신 어머님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차 이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어른들은 요즘에 뭐 웰빙이다, 뭐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끊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담배를 많이 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서양에서 이 동방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고마운 것은 감자고 가장 나쁜 것은 담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담배가 뭐 얼마나 나쁜지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어머님도 충분히 아실 텐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 혹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호기심으로 처음 뭐 대부분이 다 호기심이니까요.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호기심이라는 것이 다른 데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머님들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는 다양한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 좀 제공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길로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부할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역사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통한 역사 읽기,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어머님이 금방 보셨듯이요. 오늘에 관련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가 옛날 이야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국사랑 우리 역사 과목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또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 어머니도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역사 유적이 뭐가 있습니까? 동네마다. 예, 어머니. 저희 동네는 낙성대 있어요. 아, 낙성대요. 네. 그 2호선 전철역 있는 낙성대, 서울대 네. 옆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아이가 진짜 넌 앞으로 어느 대학 갈래? 그래서 낙성대요. 이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예. 그렇죠, 어머니. 강감찬 장군에 관련된 유적이었죠? 네. 근데 어머니 거기 낙성대에 가시면 주로 뭐 하십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때 갔었는데요. 네네. 그 경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공기가 일단 되게 좋아요. 공기가 좋고요. 네. 산책하는 코스가 참 좋았어요. 산책 주로 하시고요. 예. 네, 뭐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어머니는 동네 그 유명한 유적 같은 거 없습니까? 전부 다 어머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딱 밀집해서 사시나 보죠? 둘러보시면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어떤 그 역사학자의 말을 빌자면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이 둘러보시면 아주 조그만 유적, 뭐 조그만 비석, 조그만 무덤, 뭐 이런 걸 하나하나라도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유적을 좀 찾아보시고 그런 데를 아이들과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유적들, 사실은 이제 역사 공부도 거대하게 막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우리나라 뭐 조선이 어떻게 돌아가고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향토사,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이야기,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 배출한 위대한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애향심이라는 게 사실 많이 없죠. 특히 이제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떤 그 소속감이나 어떤 그 자기 고장에 관련된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애향심이라는 것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서 사실 어떤 고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던 동네의 위대한 인물과 자기가 사는 고장의 좋은 유적지 같은 것들은 꼭 한 번씩 봐두는 게 좋은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공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요, 이제 그런 유적들을 가보시면
물론 다 경치 좋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관리를 어디서 하냐? 보통 이제 시청이나 뭐 구청 아니면 군청 뭐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보면 보통 이제 그런 문화재 관리과 같은 이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더라도 사실 그 지역의 그런 문화재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 문화원들이 합니다. 어머니. 문화원이라는 말씀 어머니 많이 들어보셨나요? 문화원? 우리 동네 문화원이 어디 있나는 어머니 위치 아세요? 찾아가 보세요. 어머님 아세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잘 모르세요. 뭐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데는 이 뭐 서류 띠러들 뭐 등본 띠고 호적 등본 띠러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 문화원은 잘 가시질 않게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단체별로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 문화 행사에 어떤 여러 가지 소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원이거든요. 사실은 문화원이라는 곳에 꼭 한 번씩은 가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문화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문화원 이렇게 얘기를 끝냈더니 일본 문화원, 미국 문화원 이런 걸 더 먼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또 우리나라 뭐 미국 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 속에서 신문지상에 많이 등장한 그 아픈 기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뭐 일본 문화원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외국 공부를 할 때요. 외국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조금 사족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예전에 세계사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말씀드렸을 때 외국 직접 못 가보니까요. 제일 외국적인 문화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사실 문화원 같은데 뭐 영국 문화원, 미국 문화원, 뭐 일본 문화원 같은 프랑스 문화원 이런 문화원을 가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말 시설도 잘 돼 있고 정말 아주 격조 높은 이 분위기들이 있어서 정말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차 한 잔 마시러 가시셔도 아주 좋은 곳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그럼 외국 문화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문화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원도 꼭 한 번씩 기억해 보시고 아들과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또 문화원의 모습들이 어떤지 일단 어머니 많이 못 보셨으니까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리 고장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이 함께 숨쉬는 곳, 문화원. 그 문화원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데 지역 문화원의 한 곳, 수원문화원을 찾아가 볼까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원은 친근하게 우리 고장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교실을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장이 아니면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갖가지 향토 문화도 우리 고장 문화원에 가시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고장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많은 옛날 이야기 등 곳곳의 전설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고 지금의 고장 소식도 이곳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원문화원은 1957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24반 무예 보존회 등 13개 단체를 거느린 전국에서 제일 큰 문화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은 창립 이래 매년 민속예술 행사 발굴 및 시연 행사를 하고 있으며 5월에는 효예 성곽순례, 8월에는 여름음악 축제, 10월에는 화성문화제 등을 주관해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내 고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 문화원.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죠? 네. 굉장히 친근합니다. 얼마든지 가깝게 가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워낙 이제 이 지역 단체나 이런 기관들에서 그 지역 분들에게 문을 많이 개방하니까 가시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왠지 문화원이니까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문화원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실 이제 그 지역마다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큰 바위라든가, 그 지역의 산이라든가, 어떤 꼭 이렇게 전설이 붙은 이야기거리들이 꼭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모으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우리 고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사실은 문화원 가시면 많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제 문화원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니까요. 속담, 뭐 이런 우리나라 관용어구 이런 거에도 사실은 역사적인 숨결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애기들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중학생이지만 애기들 그 아주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갓난쟁일 때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애비 애비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라거나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걸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니 다른 말도 많은데 왜 하필 애비야 그럴까요? 예? 가나다라 이래도 되고 예? 뭐 이래도 되는데 백두산 뭐 이래도 되는데 왜 애비야 그럴까요? 근데 그런 얘기해 보면 그 일설에는 애비야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제 예전에 전쟁에 난 것들이 어떤 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공이란 건 결국 적군을 얼만큼 많이 죽였느냐가 그 공의 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 워낙 그 저 왜군들이 좀 야만적이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문화적 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로 코나 귀를 베어갔다고 하지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왜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그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산모에 코를 베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이제 놀러 나갔던 아이가 오니까 입이야 이 귀와 비 그러니까 코를 베는 그런 야착된 귀신들이 왔다. 이비야가 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데서 이비야가 이제 에비야라고 됐다는 이제 이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관용어구에도 사실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나 상황이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도 임진왜란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제 임진왜란에 관련된 말씀이 생각나서 드렸는데요. 근데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눈 감으면 코 베간다. 그런 얘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래서 그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가는 그 일본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그런 데서 속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그 임진왜란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의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셔서 그 이제 귀무덤, 코무덤을 발굴해 다시 이제 포로도 다시 데리고 오고 그 귀무덤, 코무덤을 다시 갖고 와서 한국에 묻는 이런 일을 사명대사가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관용어구, 속담뿐만이 아니라 또 재밌는 옛날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중에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연결시켜 쓰는 얘기들이 뭔가라는 걸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들 아이가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해주신 거 없으신가요? 어머니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 해주셨나요? 예, 저는 농부의 딸인데요. 네네. 그 부모님한테 듣던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한 가정에서 예. 딸로 태어난 가정이 있는데요. 네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 딸을 미워했대요. 계모가요? 예, 예. 계모가 미워해가지고 그 딸을 미워했는데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딸을요? 예. 아. 이제 왜 그랬냐면은 시집 가려고 예단 많이 해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비단 같은 거 많이 준비하니까요. 예. 그 계모가 이제 그 딸을 미워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아. 자기가 결국은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죽었어요. 자기가 오히려 빠져 죽어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예단을 다 태우는데 그 속에서 빠져 죽었대요. 불에 타서. 그래가지고 그 다 탄 그 찌꺼기가 나중에 보니까 까마귀가 이게 많이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그 까마귀가 계모 엄마라는 그런 옛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뭐, 어머님 얘기 중에서 그 어머님들이 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의 구조를 갖고 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머님 얘기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만 당장 지금 뽑아보면, 일단 어머님이 그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농부의 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아무래도 서울 지역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텔레비전도 없고, 뭐 특별한 뭐 전기시설도 없고, 이제 그런 지역에 살다 보면 밤이 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밤을 보낼 때 사실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어른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상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제 어머니 하신 얘기에서 계모가 있으면 계모는 못 됐으니까, 뭐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고 막 눈이 쫙 찢어지고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계모가 딸의 예단을 막 했으니까 그 예단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비단이었을까, 뭐 이런 상상력이 발달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21세기 문화시대를 이끌어갈 때 그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떤 비디오 같은 걸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이야기가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주신 얘기 중에서 항상 계모는 나쁩니다. 그죠? 좋은 계모 얘기 나오는 얘기 별로 없죠. 근데 계모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남자가 2번의 결혼을 한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 중에서 계부 이야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다 뭡니까? 우리나라 또 가부장적 사회라는 걸 예전에 보여주는 거죠. 남자는 부인이 죽으면 또 결혼을 해도, 이 부인은 남편이 죽으면 또 다시 시집가면 절대로 안 되는. 사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구조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끝 얘기 중에서 이제 계모가 불에 타서 죽어서 재가 됐는데 그 재가 이제 까마귀에서 날아갔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하나의 삶이 끝나고 어쨌건 인간의 삶이 끝나고 까마귀로의 삶이 되는 거죠. 끝나지 않죠. 그건 뭡니까? 불교적 세계관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은 끝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거나 천당 가면 끝이죠. 뭐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뭐 이제 묻혔던 사람이 뭐 부활한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이 기독교적 역사관은 좀 직선적인 역사관이어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좀 이런 형태지만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은 그런 식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은연중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아무리 어떤 그 유교적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런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들을 보면 그런 불교적 세계관, 어떤 순환적인 윤회라는 것들을 기본적 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런 옛날 이야기를 접하시거나 들으실 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맨날 남편이 아주 얌전한 남편인데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매일 부인을 때려요. 부인이 너무너무 맞다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누굽니까? 스님이죠. 꼭 스님이 괜히 지나가다가 아니 부인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시주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약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차차 이제 맞는다. 그랬더니 스님이 부인이 고우니까 뭐 그 집단을 갖다 놔라. 남편은 술을 먹으면 딴 물건 다치고 집단을 갖다 놔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서 아니다 보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또 그 집단으로 아무것도 뭐 팰 만한 게 없으니까 집단을 들고 막 부인을 때렸다는 거죠.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또 이제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스님이 또 등장하겠죠? 스님이 또 왔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전생에 당신은 농부였고 남편은 소였기 때문에 당신이 맨날 때렸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맞은 거로 그대로 복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맞을 걸 집단 이만큼 하면 벌써 1000대 아닙니까? 그걸 한 대 때리면. 아프지도 않고 그걸로 10대만 때리면 10,000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맞을 거를 다 맞은 거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서도 보면 사실은 어떤 불교적 세계관들이 나타나는 거죠. 전생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꼭 어떤 이런 일반 민중들의 그런 생활사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과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국사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시면요, 어머님. 그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이제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면면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까지 이제 쭉 내려오고 오면요. 일단 고려는, 뭐 삼국시대는 불교 그러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고대 국가가 완성하는 시기에, 이 고대 국가를 완성하는 시기에 어떤 이념적인 틀로서 여러 가지 부족들을 통합해내서 국가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 속에서 어떤 이 이념을 제공하는 어떤 고급 종교로서의 어떤 국민 통합, 어떤 국가 통합의 이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어떤 그 호국불교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실과 결탁하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던 원효 같은 스님도 물론 계셨겠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삼국시대의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고요. 고려 때는 뭐 불교 국가죠. 뭐 거의 불교 국가라도 과언이 아니죠. 뭐 대표적으로 대각국사 의천 왕자입니다. 왕자라고요. 왕자 신분에서 스님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자면 뭐 말 그대로 어머니 왕자 아닙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근데 이제 스님이 될 정도면 사실은 이 의천 대사께서 불교적 신심이 굉장히 이 돈독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만큼 고려 사회에서 승려가 갖는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거 시험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나오면 불교가 굉장히 탄압받게 되죠. 유교국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정도전. 이 사실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이 조선 건국에 있어서 일종의 브레인이죠. 사실은 정도전의 모든 스케줄과 정도전의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집약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고 해도 좀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정도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시잡변. 예? 불시들, 즉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잡스러운 변명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 잡다한 변명들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불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이 불시잡변의 내용들을 보면 스님들은 다 불효자라는 거죠. 키워준 어머님 버리고 이제 커서 어머니 좀 도와드릴 만하니까 휙 출가해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불효자다 뭐 이런 얘기를 불시잡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불교가 이제 그 산중불교, 산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산속에 다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탁발을 하게 되고, 얻어먹게 되고, 그래서 아까 옛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얻어먹으러 다니니까 그럼 매 맞는 부인한테도 오게 되는 거죠. 스님이 고고하게 절에만 앉아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어떤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런 옛날 이야기 하나 갖고도 사실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장면에서, 왜 이 장면에서 스님이 등장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스님이었을까? 라는 이야기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때린다는 거죠. 부인을 때린다는 거. 부인이 남편 때린다는 옛날 이야기 별로 없죠. 네? 부인이, 이게 다 이런 얘기를 보면 또 가부장적인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남자는 여자를 때린다라는 이야기. 네? 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 옛날에 어떤 그 사회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인들, 여성들의 권한이 조선 때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 나중에 꼭 강릉에 그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 강릉 오죽헌에 가시면 기념 이제 자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쭉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율곡선생 이제 자료들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분재기라고 있어요. 분재기. 나눌 분자에 재산 재자 기록할 기자. 나오죠, 어머니? 분재기. 예?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율곡 이 선생 집안에서 재산을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어떻게 나누는가라는 이야기를 보면 출가한 딸도 똑같이 나눕니다. 아들만 재산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노비 몇 명 딸 거의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전기만 하더라도 딸들이 제사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를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면면한 역사를 볼 때 이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암탉이 울면 망한다는 등 이런 식의 어떤 여성 비하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남성 권위적인 사고방식들이 나오는 건 사실 우리나라 전체 역사 중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했고 수능 시험에 나왔던 사료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그 얘기도 이제 옛날 기록이 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처불두자 이제 궁궐에서 처불두자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외적이 침입해 그러고 남자들이 나와서 죽고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남자나 여자가 처벌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자들이 다 나와서 삿대질하더라는 거죠. 아니 저 영감이 말이야 첩두자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두고 다녔다. 그런 사료가 수능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 네? 그러니까
뭐 부인이 맞았다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 조선 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쨌건 나름대로 조선이 그런 유교적 국가였지만 나름대로 불교가 몇몇이 깔렸었다는 거고 그리고는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은 언제 어머니 우리가 옛날 이야기는 참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 단군 신화가 있죠. 옛날 이야기죠. 단군 신화. 근데 이제 사실 단군 신화도 이제 아이들이 다 교과서에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 단군 신화 생각해 보시면서요. 단군 신화에서 어머님들이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좀 얘기해 보세요. 단군 신화의 주인공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곰. 그죠? 곰.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호랑이, 뭐, 마늘, 뭐 이러도 나오고요. 뭐, 쑥도 나오고요. 뭐, 그죠? 뭐, 또 이제 전문적으로 뭐, 환인, 환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환인, 환웅도 나오고, 뭐, 신시에 뭐, 건설을 했다, 뭐, 신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고 싶어갖고, 곰이 막 얘기하고, 호랑이가 막 얘기해가지고, 예? 동물성에 갇혀갖고 때문에 사람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담고 있는 의미가 있지요. 이건 사실 이제 토테미즘,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당시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환인, 이거 환인은 하느님이고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어떤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선민사상을 갖고 있던 부족과 연합하기 위해서 경쟁했고 그러다가 호랑이 부족이 탈락하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결국 환웅 부족과 연합해서 고소제는 국가를 세워나간 것이다. 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어머님들도 아까 어머니 해준 얘기처럼 정말 그 계모가 죽어갖고 진짜로 까마귀에 돼서 날아갔다. 진짜로 그렇게 됐다고 믿지는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얘기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언제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머님들 옛날 얘기 하시면 아이들 싫어하죠. 또 옛날 얘기하고 어머니 맨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마시고요. 이런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기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앨범입니다. 어머니. 앨범. 옛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시죠? 아빠한테도 말씀하세요. 아버님께도 말씀하셔서요. 추석날, 설날 모여서 고소만 치지 마시고 예? 앨범 꺼내셔서 앨범에 관련돼서 옛날 이야기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사셨는데 옛날 집이 이렇게 썼었다. 옛날에 결혼 이렇게 했었단다. 사실 그런 게 작은 데서부터 역사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 16강에서는 16번째 시간에서는 박물관을 주제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또 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